안녕하세요. 올해 68 방순자입니다. 충청도 시골집 마당에 핀 개나리처럼 저도 한때는 노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부터 제 인생의 봄은 멈춰버렸어요. 병실과 집 사이를 오가며 보낸 20해. 청춘도, 결혼도, 내 삶도 모두 접어두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오빠들은 각각 25억씩 상속받았지만 제 몫은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라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대를 닦다가 서랍 밑에서 발견한 쪽지 한 장. 거기엔 아버지의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셨죠?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날카롭게 비추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조차 말려버릴 것 같은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하얀 국화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어색한 인사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고인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공허한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검은 상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의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다크서클이 눈 밑에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은 마르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때 첫째 오빠가 가족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 정리가 필요하니 회의실로 모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따뜻할 텐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었지만 끝까지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끌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았고 낯선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째 오빠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메마른 채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유산 정리가 필요하니 각자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법무사님이 읽어주시는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사무적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어떤 회사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 사이에서 법무사가 꺼낸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흐릿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긴장된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 박성호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얼룩이 검은 치마 위에 번졌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박진호, 강남구 소재 빌딩 한 채와 예금 포함 총 25억. 법무사의 말에 첫째 오빠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첫째 새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이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호, 청담동 아파트와 주식 포함 총 25억. 둘째 오빠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그 모습이 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지만 그것은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법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선물을 남겨주셨나요? 20년간의 헌신과 희생, 밤낮 없이 간병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내딸 박순자, 숨을 참았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인의 화장대. 순간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단 하나의 화장대. 그것도 낡고 오래된, 아무도 탐내지 않을 귀퉁이 나무가 썩어가는 옛날 화장대 하나. 50억의 재산 중에서 제 몫은 고작 화장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칼로 쿡 찌른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빨려나가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이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희생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러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밤을 지새웠던 순간들, 아버지의 약을 챙기며 제 시간을 모두 포기했던 나날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새언니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린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순자야, 그래도 추억이 있는 물건이잖아. 위로가 되지 않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구경하듯 그들의 눈빛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동생을 마침내 정리했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쥐던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요? 첫째 오빠는 이미 도장을 꺼내 들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잠깐 제 눈을 바라보더니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죄책감이 순간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저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씨, 서명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의 냉정한 목소리에 저는 기계처럼 펜을 움직였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글씨를 쓰는 제 손가락 마디마다 20년의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라는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 가족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만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첫째 오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해줄까 기대했지만 그의 말은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화장대는 일주일 안에 가져가라. 아버지 집은 곧 정리할 거니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둘째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순자야 라는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화장대 하나만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달차에 화장대를 실어 보내주겠다는 둘째 오빠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직접 작은 트럭을 불러 화장대를 실었습니다. 나이 58, 청춘을 모두 바쳐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은 낡은 화장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까? 인생을 바쳐 희생한 대가가 고작 화장대 하나라니. 집에 돌아와 그 화장대를 방 한 구석에 놓고 먼지 쌓인 거울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입꼬리,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 여자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저 공허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방 안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만이 덩그러니 떠돌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나무 향과 어머니의 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침없이 돌아갔습니다. 38, 꽃처럼 피어나야 할 나이에 저는 흰색 벽으로 둘러싸인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와 의사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뇌출혈이십니다. 의식은 돌아오겠지만 장기 간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큰 바위처럼 제 앞길을 영원히 막아선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려왔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요리하며 저를 불렀던 어머니가 이제는 흰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대서는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가 날카로워진 저에게는 모든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있으니 매일 병원에 올 수는 없어. 아이들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주말에라도 와야 하나. 순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그냥 순자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그들의 말은 모두 핑계였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미용사 자격증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근처 읍내에 작은 미용실을 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상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하지 않은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막내인 제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잠시 멈춰둔 꿈을 다시 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5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38배 제 나이는 40, 45, 50을 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옷이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비된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마사지를 해드리고 죽을 끓이고 숟가락으로 한 술 한 술 떠먹이며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혈압약을 드리고
점심 도시락까지 싸드려야 했습니다. 손톱은 항상 짧게 잘렸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감을 시간도 없어 대충 묶었고 지성 두피는 가려움으로 밤을 설치게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은 사치가 되었고 얼굴에 크림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화장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잊혀진 사치가 되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오늘 어머니 병원에 모셔가야 되니까 큰 오빠네 애들 좀 봐줘. 순자야, 집에 좀 들를게. 아버지 약 새로 나온 거 있다던데 그거 타놨니? 순자야, 명절에 네가 음식 좀 많이 해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먹을게. 오빠들과 새언니들의 전화는 항상 부탁과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은 늘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시간이 많잖아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 부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꿈이 있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들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의 결혼식에 가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민지의 결혼식이었고 저는 들러리를 맡기로 했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사고 오랜만에 머리도 단정히 하고 화장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어머니를 씻기고 아버지 점심을 준비해 놓고 겨우 3시간만 비운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하얀 원피스는 옷장 속에 그대로 남았고 저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빛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끊겼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하는데 저는 늘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습니다. 생일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기쁜 날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슬픈 날에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식적인 가족 관계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열흘 만에 겨우 머리를 감고 거울을 봤는데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파리한 색이었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제 볼은 쑥 들어갔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흐릿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청춘을 다 보내고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울컥 서러움이 복받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제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오빠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그들의 시선은 제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용돈이라도 보태자. 둘째 오빠가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동정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주는 봉투 안의 돈은 마치 미안하다는 말의 대체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 제 시간, 제 꿈이 문제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제게는 계절의 변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세상은 변해갔지만 제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실과 집 사이에 반복되는 길, 소독약 냄새와 죽 냄새가 섞인 공기, 밤새 들리는 어머니의 신음소리.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0번째 겨울이 지날 무렵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예요, 어머니. 막내딸 순자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더 이상 저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깊은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38배 젊은 여자가 아니라 삶에 지친 중년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고 방 안에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거울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위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걱정 주름, 그리고 가늘어진 입술. 모두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손톱은 병간호로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게 트였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핸드크림을 꺼내 손에 발랐습니다. 진한 장미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향기에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꿈도 없이 그저 간병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시간은 제 곁을 지나쳐 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때 꿈꾸었던 작은 미용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가 시작된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청춘은 화장대 앞에서 소리 없이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만큼 제 청춘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앞으로도 계속될 희생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일주일 후 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받아보니 첫째 오빠가 보낸 용달차가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화장대를 실으러 온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화장대 가지러 왔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존재감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비우면서 온갖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어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브로치, 바스라진 핸드크림, 시간이 멈춘 손목시계 한 물건 만질 때마다 추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서는 어머니의 오래된 빗이 나왔습니다. 까맣던 머리카락이 몇 올 남아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는 아버지의 낡은 넥타이핀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시던 어머니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다던 그 넥타이핀.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스쳤습니다. 아픔에 손가락을 움츠리며
자세히 보니 서랍 바닥에 이상한 틈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어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랍 밑판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것은 분명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왔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손톱을 홈에 넣어 살짝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서랍 밑판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발견한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죽이며 밑판을 완전히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마치 금지된 공간을 침범한 것 같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용달차 기사가 박순자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온 신경이 이 봉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깊게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 살짝 찢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내용물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쪽지와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작고 오래된 것으로 현관이나 방문의 열쇠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용도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글씨를 거의 쓰지 않으셨고 필요할 때만 짧게 메모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송글씨를 보니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 산소 오른쪽에 있는 8번째 돌,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자물쇠 열쇠가 아닌 금고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작고 단단한 금속 열쇠였고 손잡이 부분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숫자 8,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열쇠에 반사되어 방 안에 작은 빛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자님, 지금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용달차 기사의 급한 목소리에 제 생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허둥지둥 쪽지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장대를 용달차에 실어 보내는 동안 제 생각은 온통 그 쪽지와 열쇠에 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떠난 후 집 안은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과 긴장감이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그 쪽지와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다시 꺼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이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남기셨을까요?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집에서 20분 거리의 뒷산에 있었습니다. 아담한 산이지만 경사가 꽤 가파른 곳이었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걸어서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거의 매일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는 그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때로는 저도 따라갔지만 대부분은 아버지 혼자서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면 항상 조금씩 지쳐 보이셨지만 마음만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돌이라니 어떤 돌일까요? 어머니 산소 주변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석도 있고 누군가 일부러 놓은 듯한 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8번째 돌을 언급하신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와 열쇠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더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등산화를 꺼내 신고 작은 삽과 손전등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물과 간식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바닥에선 긴장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호기심이 뒤섞인 이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감춰진 비밀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비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만?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 새들의 지저귐과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제 발걸음과 함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라 공기는 상쾌했고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숲속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20분쯤 오르자 어머니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다다르자 숨이 가빠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산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도착하자 소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비석을 비추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상실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다가 이내 닦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산소의 오른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적으로 있던 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의도적으로 놓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하나씩 놓은 돌들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돌, 한 돌 조용히 살펴보며 세어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8. 8번째 돌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돌은 다른 돌들보다 조금 더 컸고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주 만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 주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돌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돌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녹슨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흙과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닦아보니 표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PSH, 박성호,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열쇠 구멍은 제가 가진 열쇠와 딱 맞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상자를 들고 잠시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아버지는 이런 비밀을 남겼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저에게만 이 단서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상자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의 커튼도 모두 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상자와 열쇠를 바라보며 제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요동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 아버지가 저에게만 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이 안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문을 열었을 때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새언니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특히 첫째 오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아침 햇살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상자는 열어보지 못했고 그 사실이 죄책감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 비밀을 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첫째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고 둘째 오빠는 불편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생전에 인출한 10억 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첫째 오빠의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억 원이라니. 그런 큰 돈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즉시 어제 발견한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빠. 그런 돈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첫째 오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법무사가 아버지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2년 전에 10억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대.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너와 같이 살았으니 뭔가 알 거 아냐. 첫째 오빠의 말투에 숨겨진 의심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제가 그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한 번도 돈을 바라본 적 없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민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 기저귀값,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제 적금을 깨서 보탠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무슨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 다만 네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혹시 알지 않을까 해서. 말끝을 흐리는 오빠의 목소리에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그 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첫째 새언니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집 안을 좀 둘러봐도 되겠지? 어디 숨겨놓은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발견한 상자가 아직 소파 아래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이것 봐, 얼굴이 하얘졌잖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첫째 새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진호 형, 그만하자. 순자도 힘들었을 거야. 그의 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간의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아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전화 벨이 울렸고 그 사이에 둘째 새언니는 부엌으로, 첫째 오빠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파 아래 숨겨둔 상자가 걱정되었지만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다행히도 그것은 오래된 이웃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끝날 때까지 제 시선은 계속 소파를 향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첫째 오빠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수첩을 넘기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거 여기 적혀 있나 봐야겠어.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의 유품들이 뒤져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찾기 위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장, 심지어 어머니의 오래된 약상자까지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형사들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파 아래 숨겨진 상자가 발견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으니 버려야겠네. 둘째 새언니가 아버지의 낡은 시계와 오래된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달려가 봉투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건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추억이에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했고 그의 기억마저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와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불필요해. 우리는 그저 정리를 하는 거야. 첫째 오빠의 냉정한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20년간의 희생과 사랑을, 헌신을 모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감정적인 여동생일 뿐이었습니까? 저의 아픔과 상처는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봤나요? 어머니의 손을 잡아준 적 있나요? 아버지가 새벽에 열이 오를 때 간호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하실 때 1시간씩 숟가락으로 떠먹인 적 있나요?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20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야, 둘째 오빠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돈을 찾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얕은 연민은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도 다 힘들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일까지 생기니? 그리고 그 10억에 대해 네가 정말 모른다면 모르는 거겠지.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네가 알면서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채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에 흐르는 정적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소파 아래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상자를 안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10억 원의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왜 저에게로 오게 된 걸까요? 흔들리는 조명 아래 상자의 녹슨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남기셨는지, 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지,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집 안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서서히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린 것만 같은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소리들은 여전했지만 제 세계는 지금 이 상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먼지가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껍게 접힌 서류 뭉치와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단 2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먼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그 의미는 삶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에 접힌 부분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가 찢어질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침내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이 오래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지만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먼저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넌 내가 가장 아꼈던 아이야. 너의 희생을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 너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네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을 매일 밤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 앞에서 너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내 어리석은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표현하지 못했고 너의 희생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네가 있었기에 나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네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다.
사실 너의 오빠들은 이미 자신들의 몫을 충분히 받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미리 많은 것을 주었다. 집도, 학비도, 사업자금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더 원했고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았다. 그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나 역시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여기 있는 서류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이다. 2년 전 내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모든 준비를 했다. 오빠들이 말하는 10억은 이미 내 이름으로 신탁되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시골의 땅 몇 필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마도 오빠들이 찾아와 내게 돈에 대해 물었을 거다.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자신들의 욕심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정당한 보상이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마라. 무엇보다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살아라. 2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 꿈을 찾아 떠나렴. 한때 네가 미용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꿈을 이루어도 좋겠구나.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항상 사랑했다. 우리 막내딸.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흐느낌 때문에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려와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동안 말없이 보내온 그 깊은 애정이 한순간에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갈망했던 인정과 사랑의 말이 이렇게 늦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흐느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고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잘했다, 순자야.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증서와 예금 통장 그리고 주식 증명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 박순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건물 한 채, 시골의 땅 몇 필지, 그리고 예금 통장에는 10억 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명한 도장과 서명이 있는 신탁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체 재산은 무려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셨지만 사업에 성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재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남기셨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심지어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울의 한 신탁센터의 명함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아버지의 필체로 이곳에 가면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 그의 묵묵한 사랑, 말없이 표현했던 그 깊은 애정,
모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붉은 빛이 가득 차면서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 배신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방 안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만 마치 아버지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별빛이 제 눈물에 반사되어 방 안에 작은 빛의 조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오빠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갈구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제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증거,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주시려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며 제 마음에도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빠들에게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고 그 은은한 빛 아래서 새로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20년간의 침묵과 희생 끝에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낼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20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깊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행버스를 탔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탁센터의 주소를 찾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길고 어두웠던 터널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버스가 서울의 번화가로 들어서며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현대적인 건물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주소를 찾아가니 그곳은 강남의 고급스러운 빌딩 안에 자리한 자산관리 회사였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중히 인사하는 직원들에 압도되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신탁센터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원목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성호님의 자산관리 건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의 딸 박순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람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제가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존중의 감각이었습니다. 곧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나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저를 박순자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게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B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아하게 꾸며진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차, 그리고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정중히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조금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아버지의 자산 관리 파일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파일은 두꺼웠고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박성호 회장 자산 신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박성호 회장님께서는 5년 전부터 이 모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모든 자산이 법적으로 오직 선생님에게만 돌아가도록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놀랐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아버지가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김 매니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현재 시세로 약 103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주식,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세금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숫자들이 제 앞에 펼쳐졌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존중의 감각이었습니다. 김 매니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갈구했던, 그러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사업에서는 매우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의 직원들과 동료들 모두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김 매니저의 말에 아버지의 새로운 면모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말없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사업가였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따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느라 희생하는 따님을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말에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했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김 매니저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에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딸을 정말 많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걸 보면 많이 사랑받으셨네요.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깊은 사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말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었다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자산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계획과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러길 원하셨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희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도 그걸 원하셨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매니저와 함께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관리와 주식 투자, 세금 문제 등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었지만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고 봄바람은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김 매니저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제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희망과 자존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색깔이 더 선명해진 듯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서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마을의 저녁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기에 그 그리움은 더욱 깊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집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렸고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6개월 후 우리 시골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밝은 색의 벽지와 새 가구들로 집 안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고 그곳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자두나무와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고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요즘 제 작은 행복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대문 위에 걸린 순자 헤어살롱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마을 화가인 김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려주신 것이었고 그 글씨체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배웠던 미용 기술을 되살려 작은 미용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전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개월간 전문 교육을 받고 돌아와 시골집의 한쪽을 개조한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58배 다시 배우는 것은 분명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중년 여성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때로 위축되고 외롭기도 했지만 강사님의 격려와 제 의지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순자 씨의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강사님의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계속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집안에는 현대적인 미용 의자와 세발기, 드라이어 등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알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의 그 낡은 화장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그것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꼼꼼히 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예전의 파리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혈색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프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희망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리며 스며들었고 새로 산 화분에서는 산뜻한 꽃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용실 광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침부터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순자 선생이라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미용실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 이제 머리하러 읍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먼. 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간병인이나 가족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으로 이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80세가 넘은 연세지만 아직도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의 분녀회장을 지내셨다는 이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짧게는 말고 단정하게 해주게. 할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감기고 빗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신 이야기, 큰아들이 도시로 나간 뒤 연락이 뜸해진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래 혼자 사시기 힘드셨겠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그런 거지.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더라. 부모님 모시느라. 근데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기쁘네.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말씀에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부터 말려드릴게요, 할머니. 제 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말리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용실 앞에는 벌써 세 분의 할머니들이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단과와 차를 나누어 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이장님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포옹해 주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제가 부모님 간병으로 바빠지면서 만날 기회가 줄었던 터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 됐네요. 상속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근데 이제 좋게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미용실도 열고 정말 축하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비밀이란 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정리됐어요. 오빠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사실 첫째 오빠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지만 둘째 오빠는 한 달 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제 미용실 개업을 축하하며 작은 선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새언니를 제외한 가족들과는 이제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몸이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볼 때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지친 간병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빚과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속 표정은 평소처럼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을빛이 화장대 거울에 반사되어 온 방, 아니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저는 지난날의 아픔과 서서히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에 핀 작은 들꽃들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소소한 의식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실 때 문득 그 모든 일들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곱슬곱슬한 파마를 원하셨고 저는 정성껏 그분의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에 웃고 울며 함께 했습니다. 순자 선생,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되네. 여기 오면 마음까지 다 풀어놓고 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다듬어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년간의 간병 경험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머리만 말려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말려드릴게요. 할머니의 머리를 손질하며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용실의 이름을 마음 다스림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자 헤어살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제 정체성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간병인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박순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오빠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용실 개업을 축하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용실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에 저는 그를 안쪽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 대답에 오빠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제 삶을 되찾은 지금, 저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도 편지를 남기셨어. 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냉정했던 오빠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순자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족의 화해, 그것은 제가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바라왔던 것이었으니까요. 이미 용서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날 저녁, 오빠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느낌이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간 후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미용실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이날 행사를 앞두고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미용실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머리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롤모델로 보는 아이가 있다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이의 머리를 손질하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갈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조용해진 미용실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사라진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결국 화장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진심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건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화장대 하나가 제게 남긴 삶의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2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누군가에게 순자 선생님이라 불리며 제 삶을 되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가요? 그 침묵의 끝에서 어떤 꽃이 피어날지 기다려보세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보세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